476쪽의 해제권의 발생인데, 일단 1번은 약정 해제가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셋째 줄에 보시면 1번의 셋째 줄에 채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법정 해제의 경우와 달리 그 해제 효과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채무 불이행 아니니까. 다만 얘도 일방적으로 하는 해제니까 민법상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니까 이자 가산 같은 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법정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1번에 이행지체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1번 가로 1번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조문을 보시면 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행이 지체되고 있으면 즉시 해제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뭘 하라고 돼 있냐면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래도 안 하면 해제할 수 있고요. 단서조항에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예를 들어 2월 15일이었어요. 근데 의뢰하는 사람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요거는 채무이행이 불능이에요?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지체가 늦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이행 지체예요. 돈을 안 주는 건 불능이 아니라 지체입니다. 그러면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갑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느냐? 즉시 해제는 안 되고 일단 상당한 시간을 정해서 뭐 하라고요? 최고. 예를 들어 여유 있게 한 달을 줬어요. 근데 한 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해제가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조문에 규정하기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당한 기간이 며칠이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일주일 열흘이면 대부분은 상당 기간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은 최고를 하긴 했는데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를 했다. 그럼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가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인데 뭐라고 했냐면 이건 유효해요. 유효. 근데 유효하긴 한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2월 15일 날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그럼 갑이 이제 최고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최고했냐면 1시간 줄게라고 했대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잖아요. 그 최고가 유효냐 무효냐라고 물으면 뭐라고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무효는 아니에요. 근데 유효한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만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럼 이게 무효인 것과 뭐가 다르냐? 차이점은요. 만약에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가 아예 무효라고 해버리면 나중에 해제하려면 다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최고가 유효이기 때문에 최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 뭐만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만 지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 판례 입장은 최고를 할 때 꼭 며칠까지 이렇게 기일을 정해야 돼요? 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빨리 줘. 이것도 최고고 그리고 뭐만 지나면 돼요? 상당한 기간. 그러니까 기일을 지정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최고를 해야 되는데 이행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정기행위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조문에서 본 것처럼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행위라는 건 뭐였냐면 정해진 기일에 해야만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일이 지나버리면 하나만 한 행위 이걸 정기행위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생일 잔치를 한다고 생일 이벤트 회사에 준비를 부탁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생일 잔치하기 전까지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나고 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돌잔치의 돌떡은 돌잔치 전에 와야 되고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정기행위예요. 그럼 여기서 정기행위의 경우에 이행이 지체되었다. 돌잔치 끝나고 돌떡까지 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는 최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 돌잔치 끝났는데 언제까지란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아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것이지 계약이 당연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제권의 행사.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정갱이라고 해서 저절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 날짜 됐는데 기다리지 마, 난 안 줄 거야 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거기다가 대고 언제까지 좀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최고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하실 점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은 당연 해제가 돼요. 해제권은 행사해야 돼요. 해야 되죠. 당연 해제가 아니라는 점 조심하시고, 자, 교재를 좀 보면 476쪽에 뭐 이행지체 나오죠. 뭐 정갱이가 아닌 경우인데 그 밑에 동그라미 B 있어. 동그라미 B. 거기에 줄 그어두세요. 당사자가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의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건 중도금이니까 문제 없지만 만약에 잔금이면 아까 나왔던 거죠. 잔금 안 준다고 바로 해제는 못해요. 얘가 뭘 해줘야 돼요. 등기제공. 등기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둘은 무슨 관계이기 때문이냐면 동시행 관계. 자, 오른쪽에 이제 최고가 나오는데 뭐 과대최고 이런 건 지금 안 보셔도 되고 출제 거의 안 되는 거고요. 그 B번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있죠. 그거 묶어서 별표해 두세요. 둘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점을 보시면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도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무효는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이행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날짜를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C번의 예외 줄거두시면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섯째 줄에 그러나부터 좀 줄거두세요. 그러나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철회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나중에 적법하게 철회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최고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 거절을 표시했다면 최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 거절의 의사 표시가 철회되면 거절의 의사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일반 원칙에 따라 뭘 하라고요? 최고해야 한다. 이 판례까지 같이 봐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478쪽에 첫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행 제공을 자기가 해야 돼요? 안 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이건 명백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방은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이제 그 명백한지 아닌지는 마지막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냐면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봐두시고. 그 정기행위는 지금 보신 내용이죠. 정기행위에서는 조심하실 점이 니은의 해제권의 발생인데 둘째 줄 마지막에 주의할 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거두시면 주의할 점은 해제권이 발생할 뿐이고 곧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정기행위에 있어서 최고는 필요치 않지만 뭐는 해야 돼요? 해제. 당연 해제되는 건 아니다. 그거 조심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행 불능인데 별표 2개 해두시고요. 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행 불능.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행을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목적물이 예를 들어 멸실되었다.
근데 만약에 갑의 잘못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계약이 체결되고 멸실되는데 갑의 잘못이 아니면 위험부담. 근데 얘 잘못으로 멸실되었다면 채무불행이고 멸실됐으니까 소유권 이전이 지체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불능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죠. 또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병한테 이중으로 매매해서 등기를 병에게 넘겼다. 이중매매죠. 누가 소유자가 돼요? 병이 선악불문 취득이죠. 그럼 얘한테 등기가 되는 순간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얘한테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럼 이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최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되죠. 이거는 불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는 가능한데 시간이 늦어지는 거니까 최고를 한번 하라는 거고 이건 불능이니까 최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행기를 기다려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등기 주기로 한 날짜가 3월 15일이면 얘가 얘한테 등기 넘긴 게 예를 들어 3월 2일이었어요. 불능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해지하려면 15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불능 즉시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행기 필요 없고요. 자기의 이행 제공을 하느냐 할 필요 없느냐. 이때 얘한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잔금 제공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이행이 불능이면 다 필요 없어요. 최고, 이행기, 제공 필요 없이 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좀 전에 나왔는데 일반적인 쌍무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일반적인 쌍무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불능이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 그 동그라미 2번 나오죠? 2번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경우에 이행지체와 달라서 그 해제에 앞서 이행 최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자신의 이행 또는 제공할 필요도 없다. 판례 박스 별표해 두시고 자, 판례에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첫째 줄 가운데 이행 불능이 되어서요. 불능이면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불능이 된 게 오로지 매수인의 잘못이다. 자기 잘못으로 불능이 됐다면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했는데 이게 불난 게 을이 불낸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을이 갑에게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말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끝에서 둘째 줄 가운데 그 이행 불능이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일 때? 채무자, 매도인의 잘못, 채무자 잘못일 때 하는 거지 자기 잘못해놓고 해지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불완전 이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불완전 이행은 이행을 했지만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1번에 추한 가능. 추한이라는 건 추후 보완이야. 추후 보완이 가능한 경우와 2번에 추후 보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추한이 가능하다면 바로 해제해요? 최고해야 돼요? 최고해야죠. 근데 추한이 불가능하면 불능이니까 이때는 최고할 필요 없죠. 4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4번은 판례가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시험에 출제된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 그러니까 이제 사정이 변화되었을 때 채무 불행은 아니지만 사정이 변화되었을 때 해제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보세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이의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그럼 길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아주 급격한 사정의 변화가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관련 판례는 뭐 사정 변경 해제를 부정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좀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정 변경을 인정해서 해제를 긍정한 판례는 지금까지 아직 한 건도 없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근데 우리 판례는 이론상으로는 지금 사정 변경 해제가 된대요, 안 된대요? 된다라고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명시적으로 판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도 가능합니다. 자, 6번은 별표해 두세요. 부수적 의무 불이행. 계약을 해제할 때는 주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어도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어요. 이거 우리 뭐 할 때 봤었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할 때 소유권 제공하고 대금 주고 이런 건 이행해야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았으면 할 필요 없죠.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럼 주된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데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했다면 한 가지 부수적 의무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허가 신청에 협력 의무가 생기는 거죠. 협력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협력 의무를 이행 안 하면 협력 의무는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럼 이행 안 하면 소제기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해제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했냐면 협력 의무 이행은 계약의 주된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기억나세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짜잘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아예 계약을 아예 엎어버릴 수는 없다라고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적 의무 불이행으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만 확인하시고 맨 끝에 줄에 나오죠.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거기에 줄 그어두시고 자 오른쪽에 해제권의 행사. 이건 뭐 읽어보시면 돼요. 상대방에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불가분성 나오는데 별표 2개 두세요. 481쪽에 547조 제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요걸 이제 밑에 괄호 1번의 제목에 뭐라고 되냐면 행사상의 불가분성. 그러니까 행사할 때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불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기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A가 약속한 날에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다. 그러면 가불병 공동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해야죠. 한 사람만 하면 돼요? 전부 해야 돼요? 전부 해야 돼요. 전부.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가불병 공동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A가 계약을 해제할 때 한 사람에게만 하면 돼요? 전부에게 해야 돼요? 전부에게.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A가 갑에게만 계약을 해제했대요. 그러면 이건 해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게 불가분성.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2항은 소멸상의 불가분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A라는 사람이 해제권이 있었는데 갑에 대한 해제권이 없어지게 되면 을병에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소멸하게 돼. 이게 소멸상의 불가분성. 그러니까 행사할 때도 전부에게 해야 되는 거고요. 소멸할 때도 한 사람에게 소멸하면 전부. 만약에 얘들이 공동매수인인데 갑에 대한 해제권은 없어졌는데 을병에게는 해제할 수 있다 이러면 법률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소멸되면 전부에게 소멸된다. 개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뭐로 보냐면 임의규정으로 봐요. 482쪽에 동그라미 2번에 줄 그어두세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자, 판례 내용을 한번 볼게요. 판례 보면 수인의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공동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이행 최고 및 해제 통지가 다수의 매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송달이 불능으로 되었다면 해제 효력은 매수인 전원에 대하여 발생할 수 없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일부에게 송달이 불능이 됐대요. 그러면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송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일부에게 해제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럼 계약은 해제된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돼요. 해제되려면 모두에게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불가분성이고. 그 다음에 해제 효과. 조문을 보세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조문 박스에 별표해 두시고요. 제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보호규정이 있죠. 2항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언제부터? 받은 날로부터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지문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금전을 받은 다음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라고 하면 받은 다음 날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임법, 상임법 공부 막 하다 보면 대항력이 인정되는 시기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다음 날부터 생겨요. 그래서 다음 날 이게 하도 들어가다 보니까 지문에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야 한다고 맞다라고 하면 안 돼요? 언제라고요? 받은 날. 또는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이자를 가야 한다. OX요. 해제일로부터 가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받은 날로부터. 그러면 금전을 수령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야 한다. 그거는 맞는 거예요? 받은 날이 수령한 날이니까. 근데 요거 가지고 막 쪼잔하게 바꿔갖고 출제하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고. 원래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쪼잔해요.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별개니까. 자, 오른쪽에 판례 있어요. 제목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의무를 위반한 자도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파란 글씨 보시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이랑 을이랑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줍니다. 그럼 갑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자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어요. 근데 갑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얘가 지금 잘못이 있잖아요. 당신의 잘못으로 인한 거니까 그 해제는 없던 일로 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세요라고 청구했다. 그러면 의무를 위반한 책임 있는 을은 이행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얘는 무엇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해제됐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무를 위반한 자도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소위 이제 해제의 형성적인 효력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해제하는 순간 이 계약은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행을 청구했다 을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취지 판례로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그 해제 의사표시를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소장 접수해서 해제 의사표시가 들어간 소장이 송달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하면 해제는 없던 일이 되어 이미 해제된 거예요. 이미 해제, 도달되는 순간. 바로 밑에 나오죠. 같은 취지로 소재기로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뒤 그 소송을 취하였다 하여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해제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나와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겼고요. 을이 병에게 팔아서 등기를 넘겼다. 근데 계약이 나중에 해제가 됐어요. 원인 A가 실효되면 소유권은 소급적으로 갑에게 복귀가 되죠. 그러면 이 병은 을의 등기를 믿고 샀으나 권리자가 아닌 무권리자에게 산 꼴이 돼요. 그럼 얘는 원칙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데 얘가 보호되려면 뭐가 있으면 된다 그랬죠? 법률 규정. 제3자 보호 규정이에요. 우리 좀 전에 조문 읽었는데
해제 시에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자, 482쪽을 볼게요. 482쪽에 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를 보호하겠다. 근데 선의 제3자예요? 제한 없어요. 제한 없죠. 그래서 얘는 선이든 악이든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조문의 입장인데 우리 민법 조문이 만들어질 때 그냥 제3자라고 쓴 건 어떤 걸 생각하고 쓴 거냐면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먼저 취득했을 때 이거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근데 실제에서는 이런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등기가 넘어갔는데 계약이 먼저 해제가 됐어요.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됐고요. 근데 등기가 남아있는 바람에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얘는 해제 전이 아니라 해제 후에 샀죠. 그럼 얘는 보호 범위에서 제외할까요? 얘도 보호해줄까요? 얘도 해줘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미 해제가 된 다음에 샀잖아요. 그러면 해제된 걸 알고 샀다면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죠. 그럼 이때는 언제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선일 때만. 그래서 우리 판례는 확대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샀으면 선악불문 당연 취득인 거고 해제된 이후에 샀더라도 보호는 해줍니다. 넓혀서. 근데 언제만 보호한다고요? 선일 때만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 중에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부동산을 사요. 을한테 사는데 이 병이 부동산을 사면서 갑과 을의 계약이 곧 해제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샀어요. 샀더니 예상대로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되었다. 병은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된다라는 거죠. 병이 부동산을 살 때 갑과 을의 계약이 곧 해제될 거라고 예상하고 샀다고 했죠. 해제 전에 샀어요? 후에 샀어요? 전에 샀죠. 그럼 당연 취득이에요. 당연 취득. 근데 해제된 다음에 샀을 때는 언제만 보호한다고요? 선일 때였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정신 맑을 때였으면 바로 이해하셨을 거예요. 좀 피곤해서 그런 거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뭐 채권적 효과설, 물권적 효과설 이건 볼 필요 없어요. 다음 페이지에 제3자 보호가 나옵니다. 자, 해제 시에 제3자 보호한다고 했어요. 그 셋째 줄에 가운데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방금 말씀드린 판례 보면 따라서 제3자가 그 계약 해제 전에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얘는 전에 샀어요? 후에 샀어요? 전에.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면 얘는 보호됩니다. 판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보호받는 제3자. 민법 제548조랑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비통착사 공부할 때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면 제3자로 보호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단순히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받은, 그러니까 채권 양수받은 사람은 제3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취소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이해관계만 맺으면 되지만 해제에서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호되는 제3자 판례가 1, 2, 3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호되지 않는 제3자로 볼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게 한 장 넘기면 체크 플러스라고 해서 표가 있는데 그 표에 별표 3개 해두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는 완전한 권리에 되기 때문에 물권이면 뭐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물권 있죠.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갖춰야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채권자들은 보호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얘가 매도인이에요.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가 있냐면 대금 채권이 있죠. 근데 이 갑이 자기 친구 병에게 이 대금 채권을 넘겨주었다. 그럼 얘는 대금 채권의 양수인이에요. 양수인. 그럼 대금 채권의 양수인인데 이 매매 계약이 나중에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대금 채권을 양수한 병은 제3자로서 보호되느냐 이걸 묻는데 보호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양수했어요? 채권을 양수했죠. 그럼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이해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가장매매. 자, 이건 가장매매는 우리가 총칙, 통정호의 표시할 때 본 거죠.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장매매에서 대금 채권, 병이 요 대금 채권의 양수인이에요.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병은 108조. 통정호의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냐라고 물으면 제3자냐 아니에요. 이제 비교를 하려고 옛날 걸 꺼냈는데 비교가 안 되죠. 예. 채권을 양수했어요. 채권을 받았잖아요.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채권을 받은 건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보호돼요. 근데 이것도 채권을 양수한 거면 이해관계 있잖아요. 근데 해제는 이해관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채권에 대한 이해관계는 해제해서 제3자가 아니다는. 하나 더 볼게요. A가 요 갑의 채권자인데 매매 계약을 하자 채권자 A가 돈도 안 갖고 집 하네 이러면서 요 대금 채권을 압류했어요.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대금 채권을 압류한 요 A는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뭘 압류했어요? 채권. 제3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채권을 압류했어요. 이해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관계는 있는데 채권을 압류한 건 완전한 권리 취득이 아닌 거예요. 그럼 똑같은 그림에서 가장매매를 했는데 A가 갑의 채권자인데 진짜 매매인 줄 알고 갑이 을에게 갖는 대금 채권이라고 생각하고 압류했다. 통정호의 표시에서 이 A는 보호될까 안 될까요? 채권 압류 이해관계 아니에요? 이해관계요. 그럼 보호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제에서는 보호 범위에서 빼버려요. 그러면 무효 취소와 해제에서의 보호되는 제3자 범위는 어떤 게 훨씬 좁은 거예요? 해제가 훨씬 깐깐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3자냐 아니냐를 물어봤는데 해제 파트에서 채권을 양수했다. 채권을 압류가 압류, 채권의 전부 명령, 채권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얘는 무조건 제3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되셨나요? 예, 자, 그럼 이제 확인 문제. 예,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 매도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죠. 근데 병이 누구냐면 얘는 을의 채권자예요. 을의 채권자. 그래서 병이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는데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요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한 병은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뭘 가압류했어요? 채권. 등기 채권이잖아요. 그럼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 또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이번에는 소유권이 완전히 을에게 넘어왔어요. 근데 병이라는 이 을의 채권자가요. 이 목적물 자체, 소유물 자체를 가압류합니다. 자, 목적물을 가압류했는데 나중에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얘 보호될까 안 될까요? 돼요. 소유물 자체를 가압류하면 보호되는데 단순한 채권에다가 압류 가압류하면 제3자로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부동산을 샀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전세권을 취득했다.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물권, 저당권 다 보호되는 거예요. 물권은 완전한 권리로서 보호가 되는데 단순한 채권자는 보호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고요. 그걸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임대차. 임차권자요. 그러면 단순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걸 점유하고 있는데 계약이 해제됐대요. 임차권자는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단순한 채권자잖아요. 보호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주택이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췄어요.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 보호된다라는 거예요. 보호된다. 그러면 이 병은 해제가 됐어도 약정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끝나고 나갈 때 보증금 받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보증금 반환은 을에게 달라고 할까요? 갑에게 달라고 해야 될까요? 보증금 반환은 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누구랑 계약했어요? 지금 임대차 계약은 을이랑 했는데 보증금 반환은 갑에게 해요. 왜 갑에게 하냐면 그거랑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집주인이 바뀌면 저는 보증금 반환을 옛날 계약했던 사람에게 받아요. 새로운 소유자. 그게 이제 주임법에 가면 공부하겠지만 대항력을 갖춘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한다라고 정해요. 승계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갑에게 청구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중개사법 아직 종강 안 했나요? 내일 하나요? 네, 아직은 그 주임법, 상임법 아직 안 배우셨죠? 네, 내일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실 거고, 그리고 분위기가 배운 것 같은데. 네, 나중에 특별법 하면 또 따로 볼 거예요. 네.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걸 요약한 게 그 486쪽에 체크 플러스예요. 체크 플러스의 첫 번째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 볼게요. 자, 1번 뭘 가압류했답니까? 목적물 가압류. 그럼 보호돼요. 그 다음 2번 마지막에 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뭐 했대요? 대항요건. 대항요건 안 갖추면 보호 안 돼요. 채권이니까. 3번은 마지막에 목적물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이거 물권이죠. 물권 취득하면 보호되고 4번이 이제 뭐 비교적 최근 판례고 매수인과 매매 예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자, 동그라미 해두세요. 뭐 했어요? 가등기를 마쳤다면 공시가 되죠. 등기부에 공시되고 나중에 본등기하면 물권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가등기에도 해제 시에 보호돼요. 가등기한 사람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보호되지 않는 사람 1번 뭐 했답니까? 채권 양수인. 보호 안 돼요. 2번 뭘 가압류했어요? 채권 보호 안 되고요. 3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 갖춘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 그러니까 뭐 긴데 첫째 줄 가운데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 부여.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 이 판례가 출제가 되면 이 말이 꼭 나와요. 해제를 해제 조건으로 전세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으로 보죠.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하면서 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 임대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받아서 등기는 지금 갑에게 있는 상태에서 인도를 받아서 얘한테 뭐 해줬어요?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둘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아직 잔금을 안 줬어요. 근데 을이 갑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일단 그 주택을 나한테 먼저 인도해 줘. 그럼 내가 이걸 병한테 임대차 해서 보증금 받은 걸로 잔금 치를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근데 너 만약에 잔대금 안 내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전세 권한이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해제 조건부로 임대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임대차를 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잔금을 안 준 거야. 갑이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해제했겠죠. 그러면 해제 조건부로 한 거니까. 그러면 이 병은 권리자에게 빌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빌린 게 돼요? 무권리자. 그러면 이 병은 갑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지문에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이런 말 나오면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뭘 가압류했대요? 등기청구권. 채권 가압류죠. 자, 5번. 5번도 최근 판례인데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얘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자라고 하면 완전한 권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은 소유자를 공시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해서 얘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 다음에 6번. 해제된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말이 좀 꼬여있죠? 그 지금 해제된 매매계약이 토지 매매요? 건물 매매요? 토지 매매요. 근데 해제된 토지를 돈 내고 샀으면 얘는 제3자가 될 텐데 얘는 해제된 토지 위에 뭘 샀어요? 신축한 건물을 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예 해제 대상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토지 매매를 했어요. 근데 그 토지 매매가 해제가 됐는데 을이 병에게 토지를 팔았으면 병은 제3자 아니에요. 제3자예요. 그 토지 샀으니까. 근데 병이 그 토지를 산 게 아니라 해제된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을 샀다면 매매계약이 해제된 건 토지인데 얘는 토지가 아니라 어디다 이해관계를 맺은 거예요? 건물. 그럼 얘는 제3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뭐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판례예요. 제3자냐 아니냐를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일 간단한 건 채권에 대한 이해관계는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 나오죠. 맨 마지막 줄에 줄 그어두세요. 가운데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선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비교했잖아요. 무효 취소 시에 부당이득 반환은 선의자에게 과실 취득권 인정이 돼요.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해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에는 선의하기를 묻지 않고 또 현존이익 여부를 묻지 않고 급부를 전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 무조건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돌려주는 것도 어떤 게 더 훨씬 더 깐깐한 거냐면 해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의 내용인데 니은에 보세요. 니은에 줄 그어두시면 돼요. 채무 이행으로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언제부터라고요? 받은 날.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는 왜 붙이느냐?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받은 돈에 이자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이자를 붙이는 이유는 누가 잘못해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부당이득이 성질로서 이자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해요. 근데 을이 갑에게 대금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러면 갑은 대금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이자 안 붙여요? 그래도 붙여야 돼요. 계약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제. 을의 잘못으로 해제됐어요. 그러면 일단 해제됐으니까 원상회복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 받은 애 돈 돌려주는데 이자 가산해야 하네요. 당연히 해야죠. 그럼 만약에 요 이자라는 것이 누구 잘못으로 인한 책임이라면 얘 잘못이 아니면 안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행지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요 이자까지 합친 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당이득. 원상회복인데 여기까지가 부당이득이지 요 이자라는 것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게 이제 판례로 나와 있는 거예요. 판례 안 보셔도 되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니은의 둘째 줄 마지막에 여기서 이자의 성질은 부당이득 성질이지 뭐가 아니라고요?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 손해배상 나오죠. 4번에 셋째 줄에 줄 그어두세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신뢰액이 아닌 뭘 원칙으로 한다고요?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택적으로 신뢰액 배상을 구할 수는 있어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원칙은 뭐가 된다고 했냐면 이행이익 배상. 다음 페이지에 판례도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제하면 원상회복할 때 서로에게 받은 거 돌려줄 때는 어떻게 이행하라고 돼 있냐면 동시행이네요. 동시행. 당연한 얘기죠. 제목만 보시면 되겠고 해제권의 소매를 한번 읽어두시고요. 오른쪽에 기출문제 보죠.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최고할 때 언제까지라고 정해야 돼요? 안 정해야 돼요? 안 정해도 되죠. 빨리 줘. 이것도 최고고요. 그리고 상당한 기간만 지나면 돼요. 2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 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정기 행위죠. 최고 필요 없어요. 근데 아까 뭘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당연 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틀렸죠.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아까 이걸 행사상의 불가분성이라고 했죠. 정답 4번이고요.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까 이런 경우에 이행 제공을 해야 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으면 명백하면 이행 제공할 필요 없다고 했죠. 이때 그 이행 불가능이 명백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냐면 해제 시, 해제 시를 기준으로 한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해지는 뭐 아까 보셨던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93쪽에 강론 나오는데 강론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죠.